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까지 우리 같이 읽었던 부분에서 질문이나 또는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일단 해주시고요. 자, 그럼 계속 읽어 볼게요. 네, 지금 네, 가장 단순한 가치 형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사실 그 3절에서 이 부분이 압도적으로 길고요. 막스 스스로도 여기에 모든 비밀이 다 숨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나머지 부분은 오히려 대단히 이제 쉽게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쉽게 그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나영 씨 아직 어려우신가요? 어떻습니까? 네, 부탁합니다. 3. 등가 형태. 이미 본 바와 같이 상품 A 아마포는 자기 가치를 자기와는 다른 종류의 상품 B 저고리의 사용 가치로 표현함으로써 상품 B의 하나의 독특한 가치 형태, 즉 등가물이라는 가치 형태를 준다. 상품 아마포는 저고리가 자기의 현물 형태와는 구별되는 가치 형태를 취하지 않으면서도 아마포와 등치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가치로서의 자기 자신의 존재를 외부에 드러낸다. 저고리는 직접 아마포와 교환될 수 있는데 이런 형식을 통해 아마포는 사실상 가치로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표현한다. 따라서 어떤 상품이 등가 형태로 있다면 등가 형태의 상품은 다른 상품들과 직접 교환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네, 여기서 뭐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이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막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등가 형태에 있는 상품은 반대편에 있는 상품과 직접 교환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저고리의 소유자는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저고리를 아마포와 교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린 씨 여전히 읽기는 어려우신가요? 예, 그러면은 넘어가고요. 조주영 씨 부탁드립니다. 네, 조주영 씨 예, 읽어주죠. 여기부터 읽으면 되네. 네, 어떤 하나의 상품 종류, 예컨대 저고리가 다른 상품 종류, 예컨대 아마포를 위해 등가물로 기능하며, 그리하여 아마포와 직접 교환되어 할 수 있는 독특한 속성을 획득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의해 저고리와 아마포가 서로 교환되는 비율이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비율은 아마포의 가치량이 주어진 것이라면, 저고리의 가치량에 의해 결정된다. 저고리가 등가물로 표현되고 아마포가 상대적 가치로 표현되든 또는 반대로 아마포가 등가별로 표현되고 저고리가 상대적 가치로 표현되든 저고리의 가치량은 여전히 저고리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에 의해 저고리의 가치 형태와는 관계없이 규정된다. 그러나 저고리가 가치 표현에서 등가물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 저고리의 가치는 양적으로 표현될 수 없으며 저고리는 가치 등식에서 사용가치의 일정 양으로 나타날 뿐이다. 예, 좋습니다. 자, 등가 형태와 관련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등가 형태에 있는 상품은 맞은편에 있는 상품과 직접 교환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의 가치를 표현할 수는 없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어서 박창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예컨대 40m의 아마포는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 두 개의 저고리와 같다. 상품 종류인 저고리가 여기에서는 등가물의 기능을 하며 사용 가치인 저고리가 아마포에 대해 가치체로서 인정되고 있으므로 일정량의 저고리는 아마포의 가치량을 표현하는 데 충분하다. 그러므로 두 개의 저고리는 40m 아마포의 가치량을 표현할 수 있지만 결코 자기 자신의 가치량을 표현할 수는 없다. 가치 등식에서 등가물은 항상 어떤 물건, 어떤 사용 가치 양의 형태만을 취한다는 사실을 피상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베일리나 그의 선행자, 후계자의 다수는 가치 표현에서 오직 양적 관계만을 보는 오류를 범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상품이 등가물로
기능할 때 그 상품의 양적 크기는 표현되고 있지 않다. 예, 좋습니다. 자, 그다음부터 등가 형태의 그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김기수 씨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등가 형태를 고찰할 때 눈에 띄는 첫째 특징은 사용 가치가 자기의 대립물인 가치의 현상 형태로 된다는 점이다. 상품의 현물 형태가 가치 형태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하라. 이런 전환을 상품 B가 겪는 것은 임의의 다른 상품 A가 상품 B와 가치 관계를 맺기 때문이며, 그리고 오직 이 가치 관계 안에서의 일이다. 어떤 상품도 자기 자신에 대해 등가물로 관계를 맺을 수 없으며, 따라서 자기 자신의 현물 형태를 자기 자신의 가치 표현으로 삼을 수는 없기 때문에 상품은 반드시 다른 상품을 등가물로 삼아 그것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즉, 다른 상품의 현물 형태를 자기 자신의 가치 형태로 삼아야 한다. 예, 좋습니다. 자, 등가 형태의 이제 세 가지 특징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사용 가치가 가치 현상 형태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문장만 이제 떼놓고 생각하면 이제 조금 그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등가 형태라고 했을 때 등가 형태에 있는 상품이 저고리잖아요. 그리고 저고리는 지금 현재 일정한 양의 사용 가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립물인 가치 현상 형태로 된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 가치는 저고리의 가치가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상대적 가치 형태에 있는 상품인 아마포의 가치인 거죠. 즉 아마포의 가치가 저고리의 일정량, 사용 가치로서의 저고리의 일정량으로 나타난다라는 의미입니다. 딱히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옥 씨 부탁드립니다. 자, 이것을부터요. 네, 이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상품체로서 사용 가치로서의 상품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척도로 예로 들어보자. 덩어리 사탕은 물체의 까닭에 무겁고 따라서 일정한 무게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무게를 직접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감지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게가 미리 확정되어 있는 각종의 색조각, 겨울추를 가져온다. 추의 물체 형태는 그 자체로 보면 덩어리 사탕과 마찬가지로 무게의 현상 형태는 아니다. 그런데도 덩어리 사탕을 무게로 표현하기 위해 우리는 사탕을 추와 중량 관계에 놓는다. 이 관계에서 추는 무게 이외에는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는 하나의 물체로 기능한다. 그러므로 추의 크기는 사탕의 무게를 측정하는 일을 하며 덩어리 사탕에 대해 오직 무게의 화신 또는 무게의 현상 형태를 대표한다. 추가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은 무게가 측정되어야 할 사탕 또는 어떤 물체가 추와 맺는 관계의 내부에서뿐이다. 만약 이 두 물체가 모두 무게를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이러한 관계를 맺을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그것들 중에 한쪽이 다른 쪽의 무게를 표현할 수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 두 물체를 저울 위에 놓을 때 우리는 그들이 무게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며 따라서 일정한 비율을 취하면 동일한 무게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수라는 물체가 무게의 척도로서 덩어리 사탕과 맺는 관계에서 오직 무게만을 대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치 표현에서는 저고리라는 물체가 아마포와의 관계에서 오직 가치만을 대표한다. 예, 좋습니다. 자, 이런 예를 들고 있죠. 사탕의 무게를 재기 위해서 이제 추를 사용하는 경우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이런 등식에서 이 덩어리 사탕에 해당하는 게 이제 아마포, 그리고 그 무게에 해당하는 게 가치고요. 추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저고리가 이제 되겠죠.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신 씨 부탁드립니다. 이윤신 씨, 네. 그러나 그러나부터요. 네. 네. 그러나 유사성은 여기에서 끝난다. 덩어리 사탕의 무게 표현에서 추는 두 물체의 공통된 자연적 속성, 즉 그들의 무게를 대표하고 있지만 아마포의 가치 표현에서 저고리는 두 물건의 그 어떤 초자연적인 순수히 사회적인 속성, 즉 그들의 가치를 대표한다. 어떤 한 상품, 예컨대 아마포의 상대적 가치 형태는 아마포의 가치 존재를 아마포의 물체나 그 속성들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예컨대 저고리와 같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 표현 자체가 벌써 그 배우의 어떤 사회적 관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등가 형태는 이것과는 반대다. 등가 형태에서는 어떤 상품체, 예컨대 저고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가치를 표현하며 따라서 처음부터 가치 형태다. 물론 이것은 상품인 저고리가 상품인 아마포에 대해 등가물로 되어 있는 가치관계 안에서만 그러하다. 그러나 어떤 물건의 속성은 그 물건이 다른 물건과 맺는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관계 속에서 실증되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저고리가 무게가 있다든가 체온을 보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등가 형태, 즉 상품에 직접적으로 교환 가능하다는 속성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등가 형태의 신비성이 이로부터 생기는데 경제학자의 거친 부르주아적 안목은 이 등가 형태가 완성되어 화폐로 자기 앞에 나타날 때 비로소 이 신비성에 주목하게 된다. 그때 경제학자는 금과 은의 신비성을 타파하기 위해 금과 은을 그보다 더 찬란한 상품들로 대체하며 일찍이 상품의 등가물로 기능한 바 있는 모든 상품들의 목록을 항상 새로운 만족감으로 암송하곤 한다. 그는 20m의 아마포는 한 개의 저고리라는 가장 단순한 가치 표현이 벌써 우리가 풀어야 할 등가 형태의 수수께끼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예, 좋습니다. 자, 등가 형태에 있는 상품, 등가물 상품이, 아까도 확인했던 것처럼, 자신이 이제 가치 표현의 재료로 되는 다른 상품들과 직접 교환되는 이제 권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다? 예, 반대편에 있는 상품의 소유자가 가치 표현의 재료로서 이 등가물 상품을 택했기 때문, 또는 이제 그 상품과의 교환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가 형태인 저고리가 처음부터 가치 형태일 수 있는 이유는 아마포 소유자가 저고리와의 교환을 원하는 명확하게 이제 이 그 관계 안에서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포의 소유자가 난 저고리가 필요로 한 게 아니라 쌀과의 교환을 원한다. 내지는 이제 뭐 휴대폰과의 교환을 원한다. 그러면은 저고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사용 가치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적어도 이 관계 안에서만은 어떤 이제 특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고리가 태생적으로 어떤 이런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등가 형태의 신비성이라고 막스가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는 화폐의 신비로 이제 되는 거죠. 우리가 모든 상품이 이제 화폐와 교환되는 사회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이제 물으면은 화폐는 원래부터 그런 거 아니냐 그런 걸로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을 꼼꼼하게 정확하게 이제 하나하나 같이 그 확인하면서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오선희 씨 부탁드립니다. 등가물로 기능하는 상품체는 항상 추상적 인간 노동이 구체적 형태를 취해 나타난 것으로 통용되지만, 등가물은 항상 특정에 유용한 구체적 노동의 생산물이다. 그리하여 구체적 노동이 추상적 인간 노동을 표현하게 된다. 예컨대 저고리가 단순히 추상적 인간 노동의 구체화라면, 저고리에 실제로 실현되어 있는 제복 노동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추상적 인간 노동이다. 아마포의 가치 표현에서
재봉의 유용성은 의복을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치, 즉 아마포의 가치에 대상화되어 있는 노동과 조금도 구별되지 않는 노동의 응고물로 인정하는 물체를 만드는 데 있다. 가치의 거울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재봉 그 자체는 인간 노동이라는 그 추상적 속성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반영해서는 안 된다. 예, 좋습니다. 자, 등가 형태의 세 가지 특징 중에서 첫 번째가 사용 가치가 가치 현상 형태로 되는 거라면 두 번째는 이제 구체적 노동이 추상적 인간 노동의 현상 형태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첫 번째와 정확하게 똑같은 말이죠. 표현을 달리 썼을 뿐이에요.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사용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을 구체적 노동이라고 불렀고 가치의 실체를 이루는 노동을 추상적 인간 노동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고리라는 사용 가치를 생산하는 구체적 노동이 아마포라는 상품의 이제 가치를 표현하는 추상적 인간 노동의 현상 형태로 된다. 이런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 설명이 지금 계속 이렇게 되고 있고 거듭해서 어떻게 서로 다른 구체적 노동들을 인간 노동 일반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전다은 씨 혹시 읽으실 수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인간의 노동력은 재봉의 형태로도 직조의 형태로도 지출된다. 그러므로 두 형태는 인간 노동이라는 일반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어떤 경우, 예컨대 가치의 생산에는 오직 이 관점에서만 고찰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조금도 신비로운 것이 없다. 그러나 상품의 가치 표현에서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진다. 예를 들어, 직조는 직조라는 구체적 노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 노동이라는 일반적 속성에 의해 아마포의 가치를 형성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우리는 아마포의 등가물을 생산하는 구체적 노동을 직조와 대비시키고 있다. 지금 재봉은 추상적 인간 노동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실현된 것이다. 등가 형태의 둘째 특징은 이와 같이 구체적 노동이 그 대립물인 추상적 인간 노동의 현상 형태로 된다는 것이다.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징인데요. 신민구 씨 부탁합니다. 이 구체적 노동, 즉 재봉이 무차별적 인간 노동의 표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노동은 다른 노동, 즉 아마포에 들어있는 노동과 동일하다는 성질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 노동은 다른 모든 상품 생산 노동처럼 사적 노동이지만 또한 직접적으로 사회 형태의 노동인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은 다른 상품들과 직접 교환될 수 있는 생산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이 사적 노동이 그 대립물의 형태, 즉 직접적으로 사회 형태의 노동으로 된다는 것이 등가 형태의 셋째 특징이다. 예, 좋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이 사적 노동이 직접적으로 사회적 형태의 노동으로 된다라는 건데, 이것도 1번, 2번의 연장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고리를 생산하는 노동은 사용 가치를 생산하는 구체적 노동이면서 그것이 생산될 당시에는 시장에서 아마포와의 교환 관계에 들어서기 전에는 개인의 독립적 판단에 의해서 제출된 사적 노동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 저고리와의 교환을 간절히 소망하는 아마포 소유자를 만나는 순간 이것은 그 의미가 사회적으로 승인받은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형태의 노동으로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루아 SC 부탁합니다. 네. 근가 형태의 마지막 두 특징은 생각 형태, 사회 형태, 자연 형태와 함께 가치 형태를 처음으로 분석한 저 위대한 연구자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층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그 사람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먼저 상품의 화폐 형태는 단순한 가치 형태, 즉 어떤 상품의 가치를 임의의 다른 한 상품으로 표현한 것, 이 한층 발전한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지적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5개의 침대는 한 채의 가옥이라고 말하는 것은 5개의 침대는 얼마의 화폐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계속 읽나요? 네. 그는 더 나아가 이런 가치 표현 그 자체를 제공하는 가치관계는 가옥이 침대와 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것. 그리고 이 감각적으로 다른 물건들은 이와 같은 본질상의 동일성 없이는 같은 단위로 잴 수 있는 크기로 서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통찰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환은 동일성 없이 있을 수 없고 동일성은 측량의 공통성 없이는 있을 수 없다. 여기에서 그는 난관에 봉착해 가치 형태를 더 이상 분석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다. 그러나 종류가 서로 다른 물건들이 같은 단위로 측정된다는 것은, 즉 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그와 같은 등식은 물건들의 진정한 성질과는 다른 것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오직 실제상의 필요를 위한 임시 변통일 따름이다. 자, 막스 이전의 이 가치 형태에 대해서 거의 완벽하게 분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에 대한 통찰에 도달했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직전에서 이제 포기를 해버리거든요.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집니다. 하태현 씨부터 갑니다. 이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더 이상 분석할 수 없게 된 것이 무엇인가를 몸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것은 바로 가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동일한 것, 즉 침대의 가치 표현에서 가옥이 침대를 위해 표현하는 그 공통적 실체는 무엇인가? 그런 것은 실제로는 존재할 수 없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한다. 없기는 왜 없어? 가옥이 침대와 가옥 모두가 가진 진실로 똑같은 것을 대표하는 한, 가옥은 침대에 대해 어떤 동일한 것을 표현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인간 노동이다. 상품 가치의 형태에서는 모든 노동은 동등한 인간 노동, 따라서 동등한 질의 노동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치 형태의 분석에서 끌어내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리스 사회는 노예 노동에 일구하고 있었고, 따라서 사람들도 같지 않고, 그들의 노동력도 같지 않다는 것을 사회의 자연적 토대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노동은 인간 노동 일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경우에만 동등하며 동일하다는 가치 표현의 비밀은 인간들이 서로 동등하다라는 개념이 대중의 선입관으로 확립되었을 때 비로소 해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상품 형태가 노동 생산물의 일반적 형태이며, 따라서 인간들이 상품 소유자로서 맺는 관계가 지배적인 사회 관계로 되는 사회에서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천재성은 바로 그가 상품의 가치 표현에서 하나의 동등 관계를 발견한 데서 훌륭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그가 살고 있던 사회의 역사적 한계 때문에 바로 이 동등 관계가 실제로 무엇인가를 해명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예, 좋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거의 다 해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제 가치 개념에 다다르지 못했느냐? 예, 그 노예제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같은 시민 내지는 철학자의 노동과 노예의 노동이 동등할 수 있다는 거를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역사적인 한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상품 생산이 일반화되면서 각각의 상품을 생산하는 모든 노동들이 상품 교환을 위해서 동일한 노동으로 이제 환원되어서 비교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간이 이제 동등한 존재다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막스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19세기 중반에 막스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오늘날 이제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마치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대단히 좋은 대우를 받는 그런 노동은 보통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노동보다 대단히 이제 초월적인 이런 노동인 것처럼 떠받들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이제 엄청난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들 또는 이제 자본가들의 노동이 대단히 어떤 신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보통의 노동자가 서민들이 하는 노동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처럼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왜 지배계급이 그런 식의 이데올로기를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내고 유포하는가를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좌변의 상대적 가치 형태와 우변의 등가 형태를 둘 다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종합해서 봐야 되겠죠. 자, 정광혁 씨 차례입니다. 네, 전체로 본 단순한 가치 형태. 어떤 한 상품의 단순한 가치 형태는 종류가 다른 한 상품에 대한 가치 관계 속에
다시 말해 종류가 다른 어떤 상품과 교환하는 관계 속에 포함되어 있다. 상품 A의 가치는 질적으로는 상품 B가 상품 A와 직접 교환될 수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 표현되고 있으며, 양적으로는 일정한 양의 상품 B가 주어진 양의 상품 A와 교환될 수 있다는 사실에 의해 표현되고 있다. 바꿔 말해 한 상품의 가치는 자신의 교환 가치가 주어져야만 독립적인 표현을 얻게 된다. 이 장의 첫 부분에서 우리는 보통 말하는 방식에 따라 상품은 사용가치임과 동시에 교환가치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옳지 않다. 상품은 사용가치, 유용한 물체임과 동시에 가치인 것이다. 상품은 자기 가치가 자기의 형태와는 구별되는 하나의 독특한 표현 형태, 즉 교환 가치를 가지게 될 때 그 이중성을 드러낸다. 상품은 고립적으로 고찰할 때는 교환 가치라는 형태를 취하는 일이 없고, 그와 종류가 다른 한 상품에 대한 가치관계 또는 교환관계 속에서만 이 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있기만 한다면 앞에서 말한 부정확한 표현 양식, 상품은 사용가치임과 동시에 교환가치다, 도 유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간편한 것으로 된다. 예, 지난 시간부터 이제 세 가지 용어 개념이 등장했어요. 사용가치, 교환가치, 가치인데, 자, 이게 이제 아직도 헷갈리신다고 생각하면은 찬찬히 다시 한번 복습이 필요합니다. 좀 도식화를 시키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정시강좌학 입문 시간에 이제 두 번째 강의에서 이제 그 부분을 주로 다루고 있으니까 한번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예, 상품은 사용 가치이면서 교환 가치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뭐다? 상품은 유용한 물건이면서 다른 상품과 일정한 비율로 교환되는 물건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상품은 사용 가치면서 가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상품이 다른 상품과 일정한 비율로 교환되는 이유는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이제 인간 노동 일반이 일정량 지출돼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머릿속에 새겨 넣으시면 됩니다. 상품은 사용 가치이면서 가치고 가치는 교환 가치, 다른 상품과의 교환 비율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박창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의 분석에서 증명한 바와 같이 상품의 가치 형태 또는 가치 표현은 상품 가치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가치와 가치량이 상품의 교환 가치의 표현 방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 후자의 사고방식은 중상주의자들과 그들의 근대적 추종자인 페리에, 간일 등이 지니고 있던 망상이었으며, 또한 그들과는 정반대의 처지에 있던 근대의 무용론자인 바스티아나 그의 동료들이 지니고 있던 망상이었다. 중상주의자들은 가치 표현의 질적인 측면, 따라서 화폐를 그 완성 형태로 하는 상품의 등가 형태에 중점을 두지만, 이와는 반대로 어떤 가격에서든 자기 상품을 팔아치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근대의 자유무역 행상인들은 상대적 가치 형태의 양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다. 그 결과 그들에게는 상품의 가치, 가치량은 교환관계의 표현에만 존재하며, 따라서 매일의 상품 시세 표에만 존재할 뿐이다. 롬바르드가 어, 이 매우 혼란된 관념들을 그럴듯하게 정리하는 것을 자기 직책으로 삼고 있는 스코틀랜드 사람 맥클라우드는 미신적인 중상주의자와 계하된 자유무역 행상인 사이에 훌륭한 혼혈하다. 뭐 이런저런 이제 사람 이름들이 나와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사실 뭐 딱히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자, 교환 가치, 가치 형태가 이제 그 가격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배후에 있는 게 뭐예요? 상품의 가치, 가치량이죠. 이게 이제 올바른 입장이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노동가치 이론의 입장입니다. 그 가치량으로부터 이제 교환 가치 가격이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주입받는 상식은 뭐예요? 부르주아 경제학, 주류 경제학은 오히려 이제 눈에 보이는 교환 가치, 가격이 곧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미 이제 막스 당시에도 그보다 이전에 그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제 선구자격인 중상주의자들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정상주의자들이 이제 화폐로 사용되는 금과 은만이 국부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가치 표현의 질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애덤 스미스를 거치면서 이게 논파되고 나서 이제 여전히 이제 주류 경제학자,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시켜서 계승하고 있어요. 가격이 곧 가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즉, 한 상품이 다른 상품과 얼마만큼의 비율로 교환되는가. 이것이 곧 가치를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본질은 다르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미신적인 중상주의자와 개화된 자유무역 행상인의 혼혈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여기서 막스가 언급하고 있는 게 뭐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인데 흔히 이제 화폐금융론이라고 이제 부르는 분야에서의 주류 경제학의 이제 분석 방법이나 접근법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오늘날 이제 주류 경제학 이론의 이제 그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신구전학파 이론에서는 사실 화폐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마치 화폐가 이제 존재하지 않는 이런 이제 그 단순히 이제 형식적인 비율로서만 이제 등장하는데 그렇게 설명하고 나서 막상 이제 주제가 이 화폐 금융과 관련된 것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이전까지 이제 자신들의 이론 그 실물 부분의 이제 이론이 싹 다 사라지고 마치 이제 중상주의자들처럼 화폐 형태의 부만이 오직 진짜인 것처럼 이제 언급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이 또 이제 얼마만큼 뭐 이자를 낳게 되는가 그러면서 이제 주식이나 채권이나 파생금융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갖는가 사실 이제 가격이죠. 이런 식의 이제 논의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딱히 이제 뭐 너무 그 낯선 사람들이 등장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힘들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질문은 뭐 언제든지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 읽을게요. 김기수 씨 가능하신가요? 네, 상품 A와 B의 가치 관계에 포함되어 있는 상품 A의 가치 표현을 더욱 상세하게 고찰하면 이 관계 안에서는 상품 A의 현물 형태는 오직 사용 가치의 모습으로 상품 B의 현물 형태는 오직 가치 형태 또는 가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상품 안에 숨어 있는 사용 가치와 가치 사이의 내적 대립은 하나의 외적 대립을 통해, 즉, 두 상품 사이의 관계, 자기 가치를 표현해야 할 한쪽 상품은 직접적으로는 사용 가치로서만 여겨지고, 반면에 전자의 가치를 표현해야 할 다른 쪽 상품은 직접 교환 가치로서만 여겨진다. 를 통해 밖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한 상품의 단순한 가치 형태는 그 상품 안에 있는 사용 가치와 가치 사이의 대립의 단순한 현상 형태다. 예, 좋습니다. 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상품은 사용 가치면서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상품이 이제 외따로 떨어져서 혼자 존재할 때는 그걸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그 상품이 이제 다른 상품들과 교환 관계에 있으면 이게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 관계 역전이 발생하는 거죠. 무슨 소리냐? 애초에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고자 적극적으로 기능을 한 상품은 아마포였어요. 그리고 저고리는 아마포의 가치를 표현하는 재료로서 수동적인 역할을 부여받았는데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두 상품 소유자 중에 어느 쪽이 우위에 있습니까? 저고리 소유자가 우위에 있는 거죠. 왜? 아마포 소유자가 저고리와의 교환을 원하기 때문에 아마포 저고리 소유자는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아마포를 얻을 수 있지만 굳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예, 아마포,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등가 상대적 가치 형태에 있던 상품 A는 저고리와 관계에서 일개 사용 가치로서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처음에는 자기의 가치를 능동적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저고리와의 교환을 간절히 원하는 일개 사용 가치가 되고 상품 B, 저고리의 현물 형태는 적어도 아마포의 관계 내에서만큼은 그 자체로 이제 가치 화신으로서 이제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방식으로 한 상품 안에 있는 사용 가치와 가치 사이의 대립이라는 게 그 상품과 그 바깥에 있는 상품 사이의 관계로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된다? 관계 역전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포가 이제 상대적 가치 형태인 상품이 사용 가치로 돼버리고 가치 표현의 재료로 역할을 부여받았던 상품이 가치 그 자체로 등장한다라는 거죠.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옥 씨 부탁드립니다. 자,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네. 노동생산물은 어떤 사회 제도에서도 사용 대상이지만 그것이 생산에 들어간 노동이 그 물건의 객관적 속성, 즉 가치로 나타나는 것은 오직 역사적으로 특수한 발전 단계에 속하는 일이다. 바로 그런 발전 단계에서 노동 생산물이 상품으로 전환된다. 그러므로 상품의 단순한 가치 형태는 동시에 노동 생산물의 단순한 상품 형태며 상품 형태의 발전은 가치 형태의 발전과 나란히 진행한다. 예, 좋습니다. 자, 노동 생산물은 어떤 사회 제도에서도 사용 대상이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사용 가치를 위해서 이제 노동해서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에서 사용 대상으로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가치로 나타나는 것, 즉 시장에서 상품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은 모든 사회에 공통된 게 아니다. 막스 거듭 이야기하죠. 역사적으로 특수한 발전 단계에 속하는 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추적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막스라는 사람의 머릿속에서만 이제 돌아가고 있는 순수하게 이제 논리적이기만 한 이런 과정이 아니라 실제로 1장 3절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 서술을 하기 때문에 얼핏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그 2장, 다음 시간 내지는 다다음 시간에 이제 2장을 공부하게 되면은 이게 실제로 화폐가 등장하는 과정에서의 이제 역사적 과정을 재구성한 결과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동일한 얘기를 조금 더 이제 쉽게 2장에서 또 다시 반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막스가 이제 이걸 제시하는 방법을 역사적이면서 동시에 논리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역사를 있는 그대로 베껴 쓴 게 아니라 현실에서 이제 이런저런 우연적인 조건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과정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한 결과물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김채리 씨 가능하신가요? 네, 단순한 가치 형태가 불충분하다는 것은 첫눈에도 명백하다. 그것은 가격 형태, 상품의 가치를 화폐량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성숙하기 전에 일련의 형태 변화를 거쳐야 하는 싹이 지나지 않는다. 상품 A의 가치를 다른 어떤 상품 B로 표현하는 것은 상품 A의 가치를 자기 자신의 사용 가치와 구별할 따름이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상품 A를 다른 어떤 하나의 상품 동류와 교환 관계에 놓을 뿐이고 다른 모든 상품들과 상품 A 사이의 질적인 동등성과 양적인 비율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한 상품의 단순한 상대적 가치 형태에는 다른 한 상품의 개별적인 등가 형태가 대응한다. 그리하여 아마포의 상대적 가치 표현에는 어, 아마포의 상대적 가치 표현에서 더구리는 이 하나의 상품 동류 아마포에 대해서만 등가 형태의 직접적 교환 가능성의 형태를 취한다. 자, 이게 이제 동시에 역사적 과정이라면은 그 단순한 개별적 우연적 가치 형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형태는 어떤 물건들이 상품으로 되기 시작한 첫 번째 단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공동체끼리의 이제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교환이 어쩌다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 상황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한 상품과 다른 상품 사이에 이제 관계가 드러나겠지만
오직 두 개의 상품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상품 교환이 지금 아직 일반화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상품과 다른 모든 상품들 사이의 관계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부터 보겠습니다. 오선희 씨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단순한 가치 형태는 스스로 더 완전한 형태로 옮겨간다. 물론 단순한 가치 형태는 한 상품 A의 가치를 하나의 다른 종류의 상품으로 표현할 뿐이다. 그러나 이 제2의 상품이 어떤 종류의 것이든 저고리나 쇠나 밀이나 기타 그 무엇이든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상품 A가 다른 어떤 상품 종류와 가치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상품 A의 단순한 가치 표현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가치 표현의 수는 상품 A가 아닌 다른 상품의 종류 수에 의해서만 제한될 뿐이다. 그러므로 상품 A의 개별적인 가치 표현은 무한한 시리즈의 각종의 단순한 가치 표현들로 전환된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읽어주십시오. B. 전체적 또는 전개된 가치 형태. 네, 오른쪽에 있는 내용만 읽어주세요. 네. 20m의 암호표는 한 개의 저고리 또는 10g의 차 또는 40g의 커피 또는 1리터의 밀 또는 2온스의 금 또는 2분의 1톤의 철 또는 기타 등등. 네, 자연스럽게 이제 첫 번째 형태에서 두 번째 형태로 이행을 한 거예요. 이행을 한 건데, 뭐, 이게 이제 현실에서는 어떤 얘기겠어요. 아마포를 가진 사람이 처음에 저고리와의 교환을 원했는데, 이 상품 교환이 이제 정례화되고 일반화되다 보면은 저고리와의 교환만 원하겠느냐라는 거야. 다른 모든 상품과의 이제 교환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첫 번째 형태에서 두 번째 형태로 이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그다음에 진행이 됩니다. 조주영 씨 가능하실까요? 어디를 읽는지 놓쳤는데. 여기입니다. 네. 예. 관계된 상대적 가치와 아마 네, 맞아요. 네. 아마포의 가치는 이제 상품 세계의 무수한 다른 상품들로 표현된다. 다른 상품체는 어느 것이나 아마포의 가치를 드러내는 거울로 된다. 그리하여 이제야 비로소 이 가치 자체가 참으로 무차별적 인간 노동의 응고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이 아마포의 가치를 형성하는 노동은 이제야 다른 어떤 인간 노동, 그것이 어떤 현물 형태를 취하든 따라서 저고리, 밀, 쇠, 금, 어느 것에 대상화되어 있든 과도 동일한 노동으로 아주 뚜렷하게 표현되기 때문이다. 아마포는 자기의 가치 형태를 통해 이제는 단 하나의 다른 상품 종류와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상품 세계 전체와 사회적 관계를 맺는다. 상품으로서 아마포는 상품 세계의 한 시민이다. 이와 동시에 아마포 가치의 무한한 표현 시리즈로부터 우리는 아마포의 가치는 그것을 드러내는 사용 가치의 특수한 형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 좋습니다. 예, 이전에는 아마포가 저고리라는 하나의 상품과만 관계를 맺는데 이제 다른 모든 상품들과 관계를 맺게 됐죠. 이건 결국에는 아마포의 소유자가 사회의 다른 모든 상품 소유자들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 자신의 상품과 다른 사람의 상품을 교환함으로써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치와 사용 가치라는 게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윤신 씨 부탁드립니다. 네네. 제1 형태에서는 두 상품이 일정한 양적 비율로 교환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우연적 사건일 수도 있었다. 이것과는 반대로 제2 형태에서는 이 우연적 현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면서 이 교환 비율을 규정하는 배경이 곧 드러난다. 아마포의 가치는 수많은 서로 다른 소유자들에게 속하는 서로 다른 상품들인 저고리, 커피, 철 등 어느 것으로 표현되든 그 크기가 언제나 같다. 두 개인적 상품 소유자 사이의 우연적 관계는 사라진다. 상품의 교환이 상품의 가치량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상품의 가치량이
상품의 교환 비율을 규제한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예, 좋습니다. 양적 관계도 이제 달라졌죠. 예. 첫 번째 형태에서는 아마포 20m하고 저고리 한 벌 사이의 교환이 정말로 우연적으로 결정될 수도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 교환의 배후에 두 상품의 가치, 그걸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최초의 상품 교환이 반드시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하나의 상품이 이제 어떤 특정한 상품, 저고리라는 상품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상품과 교환되기 시작하면 이제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연스럽게 각각의 생산에 얼마만큼의 노동 시간이 필요한가라는 것들이 교환 비율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형태의 좌변, 상대적 가치 형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2 형태가 전체적 또는 전개된 가치 형태인데, 그래서 이제 다시 이 형태의 좌변, 전개된 상대적 가치 형태, 이 식에서의 이제 아마포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등가 형태에 있는 다양한 상품들의 처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영 씨 부탁합니다. 이 특수한 등가 형태, 저고리, 커피, 철, 차, 밀 등의 상품은 어느 것이나 아마포의 가치 표현에서는 등가물, 따라서 가치체로 기능한다. 이 상품들 각각의 현물 형태는 이제는 다른 많은 상품과 나란히 하나의 특수한 등가 형태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상품체에 들어있는 각종의 구체적 유용 노동은 이제는 인간 노동 일반의 특수한 실현 형태 또는 현상 형태로 여겨진다.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무수히 많은 상품들이 아마포라는 한 상품의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등가 형태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있죠. 자, 이어서 3번입니다. 전다은 씨 부탁합니다. 전체적 또는 전개된 가치 형태의 결함. 첫째로 상품의 상대적 가치 표현은 미완성이다. 왜냐하면 상품의 가치를 표시하는 시리즈가 끝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각각의 가치 등식이 고리를 이루고 있는 이 사슬은 새로운 가치 표현의 재료를 제공하는 새로운 상품 종류가 등장할 때마다 연장된다. 둘째로 이 사슬은 조각조각 끊어진 잡다한 가치 표현의 다채로운 모자이크를 이룬다. 끝으로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만약 각 상품의 상대적 가치가 이 전개된 형태로 표현된다면 상품들의 상대적 가치 형태는 서로 상이한 무한의 가치 표현 시리즈로 된다. 전개된 상대적 가치 형태의 결함은 이번에는 거기에 대응하는 등가 형태에도 반영된다. 각각의 상품 종류의 현물 형태가 무수히 많은 등가 형태들 중 하나의 특수한 등가 형태로 되어 각각의 등가 형태가 서로를 배제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오직 파편적 등가 형태가 있을 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특수한 등가물 상품에 들어있는 특정의 구체적 유형 노동도 인간 노동의 특수한 종류일 뿐이며 따라서 인간 노동 일반의 포괄적 현상 형태는 아니다. 물론 인간 노동의 완전한 또는 전체적인 현상 형태는 그 특수한 현상 형태들의 통째로 구성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경우에는 인간 노동은 한 개의 통일적인 현상 형태를 가지지 못한다. 예,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형태에서는 한 상품의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상품들이 동원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완결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편에 있는 등가 형태에 있는 상품들은 하나의 상품의 가치를 표현하기 위한 예, 그 파편적인 형태들일 뿐이고 결코 이제 통일된 형태로 나타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걸 읽으면 그렇구나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인가라는 것들이 바로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단순히 형식적인 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결국 예, 순수하게 논리적인 결함이 아니라 대단히 현실적이고 역사적인 결함일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그 2장
있는 내용들을 미리 조금 당겨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형태에서 아마포 20m는 저고리 한 벌이라는 식에서 아마포의 소유자가 저고리와의 교환조차 지금 보장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마포 소유자는 어떤 상황입니까? 저고리뿐만 아니라 차, 커피, 밀, 금, 철, 기타 등등 다른 모든 상품과의 교환을 소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중 어떤 하나의 상품과의 교환이라도 보장받은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예, 좀 난망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더 심각합니다. 아마포 소유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다른 상품 사유자들도 처지가 다르지 않아요. 아마포 자리에다가 이제 어떤 상품이 있든 집어넣어 보면은 똑같은 처지에 있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즉, 모든 상품 소유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품과 다른 모든 상품과의 교환을 간절히 원하지만 어떤 하나의 상품과의 교환도 보장받지 못하는 이런 난관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 두 번째 형태의 현실적인 결함이고 상품 생산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인간 사회의 구성원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는 겁니다. 이어서 신민구 씨 읽어주십시오. 전개된 상대 가치 형태는 단순한 상대 가치 표현들을 합계, 즉 제1 형태에 속하는 여러 등식들을 합계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 220m 아마포는 일개 저고리, 20m 아마포는 10g의 차 따위. 그러나 이 등식들은 각각 왼쪽과 오른쪽을 바꾸어 놓은 다음과 같은 등식도 암시하고 있다. 한 개의 저고리는 20m 아마포, 10g의 차는 20m 아마포 등등. 예, 좋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자, 이 두 번째 형태의 난관을 이제 해결하는 방식이 좌변하고 우변을 이제 바꿔놓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는 조금 이따 설명이 되죠. 자, 이어서 루아 SC 부탁합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아마포를 다른 많은 상품들과 교환하고 따라서 아마포의 가치를 일련의 다른 상품들로 표현한다면 필연적으로 다른 상품의 소유자들도 자기의 상품을 아마표와 교환하고 따라서 자기의 여러 가지 상품의 가치를 동일한 제3의 상품, 즉 아마포로 표현하게 된다. 여기서 20m의 아마포는 한 개의 저고리 또는 10g의 차 또는 기타 등등이라는 시리즈를 거꾸로 하면 다시 말해 이 시리즈에 이미 암시되어 있는 역의 관계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나온다. 예, 읽어주십시오. 이어서. 일반적 가치 형태. 한 개의 저고리, 10g의 차, 40g의 커피, 1리터의 밀, 이온스의 금, 2분의 1톤의 철, X량의 상품 A, 기타 등등의 상품은 곧 20m의 아마포다. 예, 지금 좌변하고 우변이 통째로 바뀜으로써 두 번째 형태에서 세 번째 형태로 넘어갔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그 3절에서는 좌변하고 우변을 바꾸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각각의 상품 소유자들이 이런 과정을 진행시켜야 되겠죠. 사람들의 사회적 행위의 결과물입니다. 곧 나올 거예요. 자, 이어서 하태현 씨 읽어주십시오. 가치 형태의 변화한 성격. 여러 가지 상품들은 자기의 가치를 이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1. 간단하게 표현한다. 왜냐하면 단 한 개의 상품으로 가치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2. 통일적으로 표현한다. 왜냐하면 동일한 상품으로 가치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상품들의 가치 형태는 간단하고 공통적이며 따라서 일반적이다. 제1 형태와 제2 형태는 한 상품의 가치를 자기 자신의 사용 가치 또는 상품체와 다른 어떤 것으로 표현하는 것에 불과했다. 제1 형태는 한 개의 저고리는 20m의 암압보, 10g의 차는 2분의 1톤의 철 등과 같은 가치 등식을 제공했다. 저고리의 가치는 암압포와 동등하고 차의 가치는 새와 동등하다는 식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저고리와 차의 이런 가치 표현들은 암압포와 쇠가 서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전혀 관련이 없는 별개의 것이다. 이 형태가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노동 생산물이 우연적인 때때로의 교환 행위에 의해 상품으로 전환되는 교환의 초기 단계에서뿐이다.
예, 좋습니다. 자, 세 번째 형태가 성립하면서 어떻게 돼요? 아마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상품들이 자신의 가치를 간단하고 통일적이고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과정이 순수하게 논리적인 과정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과정이기도 하다라는 걸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죠. 첫 번째 형태, 우리가 출발했던 첫 번째 형태는 노동 생산물이 우연적으로 이제 교환되기 시작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어쩌다 보니까 서로 이제 다른 공동체가 만나가지고 야, 니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좀 필요한 것 또는 좋아 보이는 게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바꾸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교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이런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형태다라는 거고요. 자, 이어서 정광 역시 부탁합니다. 제2 형태는 제1 형태보다 더 완전하게 한 상품의 가치를 자기 자신의 사용 가치와 구별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아마포의 가치는 저고리, 쇠차, 요컨대 아마포를 제외한 다른 모든 물건과 동등한 것으로 되어 아마포의 현물 형태와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여기서는 모든 상품들의 공통된 가치 표현은 직접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왜냐하면 각 상품의 가치 표현에서 다른 모든 상품들이 증가물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전개된 가치 형태는 어떤 특수한 노동 생산물, 예컨대 가축이 예외적이 아니라 관습적으로 각종 상품들과 교환되는 시점에서 비로소 실제로 나타난다. 예, 두 번째 형태는 이제 조금 더 발전한 겁니다. 처음에 이제 우연한 교환에서부터 이제 교환이 정례화되고 적어도 하나의 상품이 다른 모든 상품들과 교환되고 있을 때 이제 두 번째 형태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임정빈 씨 가능할까요? 네, 잠시만요. 새로 얻은 제3형태는 상품 세계의 가치들을 그 세계에서 선발된 한 개의 상품 종류, 예컨대 아마포로 표현하며, 그리하여 모든 상품들은 아마포와 동등하다는 것을 통해 자기들의 가치를 표현한다. 이제는 아마포와 동등한 어떤 상품의 가치도 자기 자신의 사용 가치와 구별될 뿐 아니라 모든 사용 가치로부터 구별되며 또 바로 그렇게 됨으로써 모든 상품의 가치는 공통적으로 아마포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이 형태에 의해 비로소 상품들은 실제로 가치로 서로 관련을 맺거나 상호 간의 교환 가치가 나타나게 된다. 예, 이렇게 되면서 삼형태가 성립하면서 아마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상품들도 자신의 이제 가치를 공통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으면서 서로 간에 이제 가치를 비교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박창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이전의 두 형태는 각 상품의 가치를 단 하나의 다른 종류의 상품으로 표현하거나 그 상품과는 다른 일련의 많은 상품으로 표현한다. 어느 경우에나 개별 상품이 하나의 가치 형태를 얻게 되는 것은 말하자면 개별 상태의 개인적인 일이고 개별 상품은 다른 상품들의 협력 없이 이 일을 달성한다. 다시 말해 다른 상품들은 그 상품에 대해 등가물이라는 수동적 기능을 할 따름입니다. 이하는 반대로 일반적 가치 형태는 오로지 상품 세계 전체의 공동 사업으로 이룩될 수 있을 뿐이다. 하나의 상품이 자기 가치를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모든 상품이 자기들의 가치를 동일한 등가물로 표현하기 때문이며, 그리고 새로 등장하는 상품 종류도 반드시 그렇게 하기 때문이다. 상품들이 가치로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순전히 이 물건들의 사회적 존재에 이거하는 것이므로 이 객관적 실체는 상품들의 전면적인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만 표현될 수 있으며, 따라서 상품들의 가치 형태는 반드시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형태이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형태에서 이제 세 번째 형태로 이행하는 과정이 이 책의 표현대로 따르면은 이제 상품 세계 전체의 공동사업으로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상품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할 리는 없으니까 예, 이, 이 과정이 진행된 사회 집단 안에 있는 모든 상품 소유자들의 공통된 행위의 결과물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이 이제 뭐 2장에서는 조금 더 명시적으로 드러나는데, 자, 이렇게 됨으로써 이른바 일반적 등가물이라는 게 이제 출현을 하게 돼요. 여기서는 아마포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특정한 하나의 상품이 그 역할을 도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다른 모든 상품 소유자들이 여기에 동의해야 한다라는 거죠. 뭐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교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 추가되면 그 상품도 이미 이제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사회에서 확립되고 있는 룰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상품이 새로 들어와서 나의 가치를 어떤 상품으로 표현할까라고 이제 물었을 때, 야, 우리끼리는 이제 아마포님으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김기수 씨 부탁합니다. 네, 모든 상품들이 아마포와 동등하게 되는 이 형태에서는 모든 상품들은 이제 질적으로 서로 동등한 것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가치량으로 나타난다. 모든 상품들의 가치량이 동일한 재료인 아마포로 표현되기 때문에 서로 비교된다. 예컨대 10g의 차, 예, 10g의 차 이퀄 20m의 아마포이고 40g의 커피 이퀄 20m의 아마포라면 10g의 차 이퀄 40g의 커피가 된다. 바꾸어 말해 1g의 커피에는 가치의 실체인 노동이 1g의 차에 들어가 있는 것의 4분의 1만 들어가 있다. 예, 아마포가 이제 다른 모든 상품의 가치를 표현하는 역할을 도맡기 때문에 이제 서로 다른 상품들의 가치도 비교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어서 정명옥 씨 부탁드립니다. 네. 일반적인 상대적 가치 형태는 상품 세계로부터 제외된 등가물 상품인 아마포의 일반적 등가물의 성격을 부여한다. 아마포의 현물 형태는 모든 상품들의 가치가 공통적으로 취하는 형태며 따라서 다른 모든 상품과 직접 교환할 수 있다. 아마포의 현물 형태는 온갖 인간 노동의 눈에 보이는 화신, 즉 온갖 인간 노동의 사회적 현상 형태로 여겨진다. 직조, 아마포를 생산하는 사적 노동은 일비하여 일반적인 사회적 형태, 다른 모든 종류의 노동과 동등하다는 형태를 획득한다. 일반적 가치 형태를 구성하는 무수한 중식은 아마포에 실현되어 있는 노동을 다른 상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노동과 차례차례로 동치시키며 그리하여 직조를 무차별적인 인간 노동의 일반적 현상 형태로 만든다. 이처럼 상품 가치에 대상화되어 있는 노동은 현실적 노동의 모든 구체적 형태와 유용한 속성이 빠진 노동이라는 의미에서 소극적으로 표현될 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현실적 노동을 인간 노동 일반, 인간 노동력의 지출이라는 공통된 성질로 환원시킨 노동이라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표현된다. 예, 좋습니다. 자, 일반적 등가물이라는 이제 용어가 등장했어요. 자,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반드시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이게 이제 상품 세계의 합의의 결과, 상품 소유자들의 이제 행위의 결과였는데, 이 일반적 등가물은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모든 상품들의 가치를 이것으로만 나타내기 때문에 역으로 다른 모든 상품들과 직접적으로 교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커피를 가진 사람이 뭐 저고리를 원할 때 예전에는 이제 저고리 가진 사람을 이제 찾아낸 다음에 이 사람이 과연 커피를 원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된다? 무슨 수를 써서든지 이제 아마포의 교환을 시도해서 성공하면은 아무 걱정 없이 아마포를 저고리와 교환할 수 있어요. 왜? 저고리 소유자도 기꺼이 아마포와의 교환에 찬성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전개된 가치 형태에서 맞닥뜨렸던 문제라는 게
바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 등가물의 권능이고 이럼으로써 이제 상품 생산이 일반화될 수 있는 토대, 기초가 마련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여러 차례 확인했던 추상적 인간 노동이라는 개념이 다시 이제 명확해진다라는 거죠. 수상적 인간 노동은 뭐다? 현실적 노동의 모든 구체적 형태와 유용한 속성이 빠진 노동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동시에 어떤 거다? 모든 종류의 현실적 노동을 인간 노동 일반의 이라는 공통된 성질로 환원시킨 노동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선희 씨 읽어주십시오. 음소거 해제 부탁드립니다. 모든 생산물을 무차별적인 인간 노동의 단순한 응고물로 표현하는 일반적 가치 형태는 그 자체의 구조에 의해 일반적 가치 형태가 상품 세계의 사회적 표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상품 세계 안에서는 노동의 인간적 성격이 노동의 독자적인 사회적 성격을 형성한다는 것이 분명하게 된다. 예, 노동의 독자적인 사회적 성격, 즉 인간 노동 일반이라는 게 가치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어서 조금 더 읽어주십시오. 이 상대적 가치 형태와 등가 형태의 상호 의존적 발전. 상대적 가치 형태의 발전 정도와 등가 형태의 발전 정도는 서로 대응한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등가 형태의 발전은 상대적 가치 형태의 발전의 표현이며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 상품의 단순한 또는 개별적 상대적 가치 형태는 다른 한 상품으로 하여금 개별적 등가물로 되게 한다. 상대적 가치의 전개된 형태, 한 상품의 가치를 다른 모든 상품들로 표현하는 것은 다른 모든 상품들에게 상이한 종류의 특수한 등가물이라는 형태를 부여한다. 끝으로 특수한 한 가지 상품이 일반적 등가물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왜냐하면 기타의 모든 상품들이 그 상품을 자기들의 통일적인 보편적 가치 표현의 재료로 삼기 때문이다. 예, 좋습니다. 첫 번째 형태, 두 번째 형태, 이제 세 번째 형태로 발전해 오면서 상대적 가치 형태가 변화하면 이제 등가 형태도 변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1 형태에서 저고리는 아마포의 개별적 등가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형태에서는 모든 다른 상품들이 아마포라는 한 상품의 특수한 등가물이었죠. 세 번째 형태에서는 아마포가 다른 모든 상품 내 일반적 등가물로 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그러나부터 보겠습니다. 김채린 씨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가치 형태 그 자체가 발전함에 따라 가치 형태의 두 끝, 상대적 가치 형태와 등가 형태 사이의 대립도 또한 발전한다. 이미 제1 형태, 20m의 아마포는 한 개의 저고리와 같다. 또 이 대립을 내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 등식을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읽는가 또는 그 반대인가에 따라 아마포와 더골이라는 두 개의 상품 끝 각각은 어떤 때는 상대적 가치 형태로 있고 어떤 때는 등가 형태로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끝의 대립성을 분명히 파악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아직 곤란하다. 예, 좋습니다. 그 좌변하고 우변이 첫 번째 형태에서는 어렵지 않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포가 저고리 자리로 갈 수도 있고 반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어서 이윤신 씨 부탁드립니다. 제 형태에서는 한 번에 단 한 가지 상품만이 자기의 상대적 가치를 완전히 전개할 수 있을 따름이다. 바꿔 말해 다른 모든 상품이 그 한 가지 상품에 대해 등가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에만 그 한 가지 상품은 전개된 상대적 가치 형태를 가지게 된다. 이미 여기서는 가치 등식 예컨대 20m의 아마포는 한 개의 저고리 또는 10g의 차 또는
1리터의 밀등의 왼쪽, 오른쪽을 바꾸어 놓을 수 없다. 만약 바꾸어 놓는다면 이 등식의 전체 성격이 변경되어 전개된 가치 형태가 일반적 가치 형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예, 두 번째 형태에서는 이미 좌변과 우변을 쉽게 바꾸기 어려워졌어요. 자, 이 다음에 조주영 씨 부탁드립니다. 끝으로부터요. 끝으로 마지막 제3 형태가 상품 세계의 일반적 사회적인 상대적 가치 형태를 주는데 그것은 상품 세계에 속하는 모든 상품, 오직 하나의 상품을 제외하고 이 등가 형태로부터 배제되기 때문이며 그리고 그때에만 그렇다. 따라서 아마포화로는 하나의 상품이 다른 모든 상품과 직접 교환할 수 있는 형태,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형태를 얻게 되는데 이것은 다른 모든 상품들이 이런 형태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리고 그때에만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일반적 등가물은 오직 하나의 상품에만 이제 허용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야 이제 상품 교환이 무리 없이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 형태에 다다르기 전에 제2 형태 수준에서 상품 교환을 통한 경제 활동이 무리 없이 가능했을까라는 거예요. 이른바 보통 물물 교환 경제라고 이야기하면은 딱히 이런 일반적 등가물을 상정하지 않고 각자가 자기가 생산한 노동 생산물을 다른 생산물들과 교환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래서는 경제가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물물 교환 경제는 사실 환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물물 교환 경제의 실체는 사실상은 자급자족 경제입니다. 즉 공동체 단위에서 분업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자급자족하고 극히 일부만이 이제 공동체끼리의 교환을 통해서 예, 거래가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물물 교환 경제에 가까웠을 거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 사고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마지막 부분인데 실제로 이런 사실과 관련해서 이제 막스가 각주 26번에서 중요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나영 씨 읽어주십시오. 각주 26번. 일반적 직접적 교환 가능성의 형태가 마치 자석의 양극이 음극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직접적 교환 가능성의 형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하나의 대립적인 형태라는 사실은 결코 자명하지 않다. 이 때문에 모든 상품이 동시에 직접적 교환 가능성을 얻을 수 있다는 환상이 생겼는데 이것은 가톨릭 신자 모두가 교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상품 생산을 인간의 자유와 개인의 독립의 최고봉으로 보는 소시민에게는 상품들이 직접적으로 교환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불편들, 이것들은 상품 생산에 내재하고 있다. 반대편에서 보면 화폐가 지닌 특권을 제거하는 것은 매우 소망스러운 일이다. 이 속물적 유토피아는 푸르동의 사회주의에서 묘사되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다른 곳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결코 독창적인 것도 아니고 푸르동보다 훨씬 이전의 그레이 브레이 등에 의해 더 잘 전개되었다. 그런데도 이런 지식이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아직까지 유행하고 있다. 어떤 학파도 푸르동 학파처럼 과학이라는 말을 남용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사상이 없는 곳에는 사상을 대신해 말이 판을 치기 때문이다. 예, 좋습니다. 오늘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자, 일반적 직접적 교환 가능성. 이게 이제 일반적 등가물이 가지고 있는 권능인데 이것은 동시에 다른 모든 상품이 비직접적 교환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의 상품에만 이 역할을 몰아줌으로써 상품 생산 사회가 이제 굴러갈 수 있는 건데 이게 불가피한데 이걸 이제 명확하게 이해하지 이제 못하면 모든 상품이 동시에 직접적 교환 가능성을 얻을 수 있다. 또는 그래야만 한다라는 환상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모든 카톨릭 신자가 교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되도 않는 얘기다라는 건데 실제로 이제 그걸 이상향으로 해서 자본주의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막스보다 이제 먼저 한 사람이 이제 그 프루동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소부르주아 사회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왜 이렇게 생각했느냐라고 했을 때, 어, 실제로 그 초기에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제 초기의 노동운동은 그 숙련 노동자들 중심의 운동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초기에 자본주의적 공장들이 생겨나면서 그것과 이제 경쟁을 하다가 몰락한 수공업자들이 자기들이 이제 그 경쟁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뒤처지니까 빚을 지고 이제 담보로 잡힌 작업장을 이제 결국 몰수당하고 빼앗기고 자본가 밑에 들어가 가지고 임금 노동자가 돼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뭘 원해요? 자기 이전의 지위를 되찾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작업장에 자기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생산하고 교환하는 사회가 최선이다. 자본주의 이전으로의 회귀를 이끌었고 이게 이제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한 게 이제 프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동을 이제 소생산자 사회주의자, 소부르주아 사회주의자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예,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된다? 이 소생산자들이 소부르주아들이 각자의 독립적 판단으로 생산한 상품들을 자유롭게 교환하는 것을 보장하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미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화폐가 이제 성립해 있는 상황, 일반적 등가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화폐만 이런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소부르주아적 사고에서는 상품 생산을 인간의 자유와 개인의 독립의 최고복으로 본다라는 거죠. 근데 화폐가 이제 화폐가 이게 사실 상품 생산이 발전하면은 일반적 등가물, 화폐가 필수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생산을 이제 그대로 둔 상태에서 화폐가 가지고 있는 특권만 폐지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노동화폐 내지는 노동시간 쪽지라는 걸 발명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 판단에 의해서 생산한 상품들을 예, 자유롭게 이제 교환할 때 그 기준이 그 상품을 생산하는데 각자가 들인 노동 시간으로 하면 된다라고 한 게 이제 프루동의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짓을 했냐면은 일단 이제 그 소생산자들이 현재로서는 그 자기 생산 수단을 빼앗긴 임금 노동자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작업장을 가지고 생산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돈을 이제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인민은행이라는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로 각자의 이제 그 작업장에서 자기 판단에 의해서 생산한 상품들을 교환하는데 어떻게 교환하느냐? 마을 중앙에 있는 사무소로 가지고 가서 내가 이걸 생산하는데 10시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서 이제 10시간짜리 노동시간 쪽지, 노동화폐를 써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거기다 갖다 놓은 물건들과 이제 교환을 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이상향을 추진을 했어요. 어떻게 잘 돌아갔을까요? 돌아갈 리가 없죠. 한 달도 안 돼서 딱 망했습니다. 그렇죠. 애초에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결국 상품 생산이 이제 발전하면은 화폐가 불가피하게 일반적 돈가물이 출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이 일반적 등가물이 필요해지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형태, 정제된 가치 형태에 생겨난 것처럼 상품 교환이라는 게 사실상 전면화될 수가 없죠. 왜? 사회적 분업이라는 게 자연 발생적으로 무정부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일반적 등가물의 출현은 불가피한데 오히려 이제 정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상품 생산을 그대로 두고 화폐만 없으면 문제가 해결이 될 거다라고 하니까 안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현실에서는 어때요? 상품 생산이 이제 그대로 온전히 되면은 생산의 이제 무정부적인 성격, 자연 발생적인 성격을 피할 수가 없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랬을 때 이제 각자가 생산한 결과물이 시장에서 제대로 판매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사후적으로 대단히 이제 가혹할 정도로 검증이 되죠. 쓸데없이 너무 많이 만들었다면 잘 안 팔리거나 이제 가격이 폭락하고 반대의 경우는 반대로 되니까 사후적으로 교정이 돼요. 그리고 똑같은 상품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보다 너무 많이 들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치가 강제로 그 수준으로 조정이 되겠죠. 이런 이제 조정 기능을 하는 게 이제 일반적 등가물, 화폐의 역할인데, 화폐가 이제 폐지되니까 그런 기능도 작동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붕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가피한 거고 이제 막스가 이걸 이제 대단히 날카롭게 가혹하리만큼 비판한 이유가 이게 적어도 이제 당대의 노동자들한테 그럴듯하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당한 시기 동안 막스보다 훨씬 많은 그 호응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스가 생각하기에 이제 되도 않는 거고 오히려 이제 그 노동자들의 미래를 나락으로 몰아가는 이제 지름길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게 대해서 이제 엄청나게 비판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자본론에는 보면은 이제 각주에 한 서너 번 정도 오늘 읽은 거 포함해서 이제 나와요. 근데 이제 전후 맥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막스가 왜 이렇게 이제 좀 강한 논조로 프루동을 공박하는지 잘 납득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배경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근데 실제로 이런 식의 시도가 오늘날에도 반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면은. 가끔 뭐 진보 언론이라고 알려진 인터넷 언론 같은 데서 뭐 대한민국에서도 어디선가 뭐 대안화폐 운동이라는 걸 한다라는 기사가 뜨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보면. 그래서 어느 지역에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 요새는 흔히 재능 기부라고 이야기하는데 또는 품앗이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건데 자기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지 않고 어, 통용되는 이제 화폐를 받지 않고 무언가를 이제 해주면서 그 대가로 자기들끼리 이제 만든 대안화폐를 가지고 만든다라는 거예요. 뭐 이름도 하나 또 이제 예쁘게 뭐 일민들레 이진달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소꿉장난처럼 이걸 하면서 그 기사의 논조는 이제 대부분 대단히 온화하고 희망적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제 소규모로 진행이 되지만 결국에 이제 이게 발전해서 현실에 이제 그 암울한 자본주의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싹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 실제로 이 대안화폐 운동을 하는 공동체들은 이걸 가지고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거의 모든 경제 생활은 그냥 이제 자본주의적 상품 생산 사회에서 행해지고 있고 극히 일부만 이제 보적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이제 아름답게 보이지만 만약에 이걸 경제생활 일반에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은 바로 그 순간 이게 이제 파탄이 날 수밖에 이제 없는 거다라는 거죠.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푸르동의 이러한 구상, 각자 자기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자유롭게 생산하는 소부르주아들의 연합, 이게 이제 푸르동의 이상향이었는데 이게 결국엔 이른바 소생산자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로 진행이 돼서 이른바 협동조합 사회주의가 이제 출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제 그 막스하고 앵겔스는 노동자들이 권력을 획득해서 생산 수단을 공동으로 소유로, 즉 다시 말해서 국유화를 통해서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철폐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충돌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 프로동은 막스보다 훨씬 일찍 죽었지만은 이 프루동의 이상을 따르는 프루동주의자들이 막스하고 앵겔스하고 나중에 사사건건 부딪혀요. 그래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들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막스 당시에 이미 막스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제 당하고 비판이 되고 배격의 대상이 됐던 프루동의 아이디어가 21세기에 다시 부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게 큰 그 지지 내지는 호감을 얻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 20세기에 이제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제 건재할 때는 이게 이제 그닥 득세를 하지 못했는데 20세기 사회주의가 붕괴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냐면은 20세기 사회주의에서는 이제 생산 수단을 국유화하고 사회 전체, 국가 전체에 걸쳐서 계획 경제를 실행했는데 이게 막스가 생각한 게 아니었다. 이걸 레닌이나 스탈린이라는 녀석들이 왜곡시켰다라고 매도를 하면서 이른바 협동조합의
조직화를 통한 사회주의 이행이 올바른 방식이다라는 식으로 왜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는 예, 막스주의가 아닙니다. 막스는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고, 이건 철저하게 이제 프루동주의적 생각인데, 알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단히 많은 자칭 타칭 막스주의자로 알려진 분들이 이런 프루동의 아이디어를 막스의 아이디어 그리고 이제 올바른 대안인 것처럼 선전하는 경우가 대한민국에도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제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는 중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경계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왜 틀렸는지 말도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여기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정도로 일단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요. 예, 뭐, 이 주제와 관련해서도 이제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고요. 예, 늦은 밤까지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뭐,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